도우미님, 제가 사실은 많이 불안했거든요. 남편의 뒤를 묵묵히 받쳐주며 아이들을 키우는 게 내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고 살아왔다. 27에 결혼했다. 남편은 야심이 컸고 나는 그저 그런 평범한 여자의 삶을 꿈꿨다. 평범하게 사랑하고 평범하게 아이 낳고 하루 세끼 밥하고 빨래 널고 그렇게 소소한 일상 속에서 늙어가는 삶. 하지만 남편은 달랐다.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던 그는 틈만 나면 도서관에 가서 경제서적을 읽고 새벽마다 아이디어 노트를 펼치며 뭔가를 끄적였다. 처음엔 그런 모습이 대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졌다. 여보, 당신은 내가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믿지? 첫 아이가 돌도 되기 전에 남편은 퇴사를 했고 나는 그 말에 무거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다. 말이 좋아 창업이지 사실상 무일푼이었다. 형편이 어려워지자 우리는 전세를 빼고 월세로 이사했고 나는 아이가 자는 틈틈이 반찬 가게를 돌며 김치를 담갔다. 납품을 하기도 했고 아파트 단지 어귀에 작은 평상을 놓고 장사도 해봤다. 팔꿈치는 갈라지고 손끝은 늘 소금물에 불어 있었다. 남편이 회사를 세우고 사람을 쓰기 시작했을 땐 나보다 어머니가 더 울었다. 우리 애가 해냈다는 말에 내가 얼마나 뒤에서 울었는지 모른다. 나는 남편에게 그저 고맙다고 했다. 당신 덕분에 고생 끝났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면 어쩌지. 나는 아직도 누굴 돌보는 살밖에 못 사는 건가. 남편의 회사가 자리를 잡고 아이들이 자라고 대학에 가고 사회에 나가 결혼을 하며 각자의 삶을 꾸렸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집에는 나와 남편 둘만 남았다. 하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누구였을까? 아이들의 엄마, 남편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그런데 나로선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텅 빈 거실, 반찬 투정 없어진 밥상,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 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이상하게 외로웠다. 그러다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에 만난 그녀는 반갑게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나 요즘 산후도우미 하고 있어. 산후도우미. 응,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신생아 돌봐주는 거. 생각보다 괜찮아. 일도 힘들지만 뿌듯하고 너도 한번 해볼래? 나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다. 나이도 있고 체력도 자신 없어. 내가 아이 키운 경력이 몇 년인데. 솔직히 젊은 애들보다 내가 더 잘할걸?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남편도 말했다. 당신 나가서 바람 좀 쐬는 것도 좋아. 집에만 있으니까 괜히 자꾸 우울해지잖아. 며칠을 망설였다. 그리고 어느 날 마트를 돌며 장을 보고 있던 중 갓난아기를 안고 분유를 고르는 젊은 엄마를 봤다. 한 손엔 유모차, 한 손엔 전화기. 아이는 배고픈지 울고 엄마는 지쳐 있었다. 괜히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산후도우미 교육 신청서를 작성했다. 교육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신생아 응급처치, 위생관리, 산모와의 커뮤니케이션, 알레르기와 분유 종류까지 머릿속에 지우개라도 든 것처럼 하나도 기억이 안 났지만 오기로 버텼다. 첫 배정이 나왔을 때는 가슴이 뛰었다. 집 위치를 메모하고 대중교통 시간까지 다 계산했다. 이른 아침 아직 채 개지 않은 햇살을 받으며 길을 걸었다. 오랜만에 바쁘게 움직이는 발걸음. 나는 신이 났다. 그리고 처음 맡은 아이가 내 품에서 곤히 잠든 그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이 느낌 참 오래된 감정이었다. 그 작고 연약한 생명체가 내 숨소리를 듣고 안도하는 듯
손을 움켜쥐는 그 따뜻함.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다. 나 오늘 아이랑 하루 종일 있었는데 하나도 안 지루했어. 남편은 웃으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고생했네. 당신 얼굴 보니까 벌써 다 표나네. 나 늙은 티나? 아니, 살았다는 티. 그 후로도 몇 집을 더 돌았다. 어떤 집은 고맙다고 수건을 챙겨줬고 어떤 집은 아이를 꼭 안겨주며 정말 감사하다고 했다. 말 한마디가 그리 고마운 줄은 그때 처음 알았다.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센터로부터 새로운 가정이 배정됐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초산모라고 했다. 신생아도 이제 생후 2주밖에 되지 않았다고. 주소를 보니 신도시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였다. 나는 그날도 전날 저녁부터 이것저것 챙겼다. 아기 손수건, 4개인 장갑, 마스크, 센터에서 받은 거즈와 손 세정제. 다음 날 이른 아침, 낯선 현관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열리자 젊은 여자가 피곤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산후도우미 오신 분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음센터에서 파견 나왔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그녀는 인사를 받는 둥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안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났고 나는 자연스레 손을 씻고 안방으로 향했다. 아기 울음소리는 금세 식었고 아이는 나를 보며 말없이 발을 파닥였다. 기저귀를 확인하고 물수건으로 엉덩이를 닦은 뒤 새로 갈아입혔다. 첫날이라 어색함이 있는 건 이해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집은 다른 곳들과 조금 달랐다. 예를 들어 아기 분유의 농도. 보통은 엄마가 준비한 대로 따르기 마련인데 젊은 엄마는 내 손길마다 옆에서 끼어들었다. 그거 너무 진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가 표준 농도예요. 30ml의 분유 한 스푼이 기준이거든요. 아니요, 저희는 더 묽게 먹였거든요. 애가 토했어요. 아, 네. 그럼 그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묵묵히 그녀의 방식에 맞췄다. 분유가 묽으면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지만 아이 엄마가 원하는 방식이라면 어쩔 수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아이를 안는 방식도 문제였다. 아이는 내 품에 안기면 금세 잠들었지만 그녀는 팔을 뻗어 아이를 빼앗듯 데려가곤 했다. 이렇게 안으면 목이 꺾이잖아요. 아직 애목 못 가눠요. 괜찮습니다. 제 손이 아기 목 밑에 받치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애는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저희 애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나는 아이를 그저 돌보는 사람이었지만 그 말투엔 내 손길이 불결하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출근 넷째 날 결국 일이 터졌다. 아침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내가 신발을 벗기도 전에 말했다. 저기요, 어제 아기가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네, 도우미님이 안아서 재운다고 하셨지만 애가 계속 뒤척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저랑 남편이 번갈아 안았어요. 아,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아기 잠투정이 있었던 걸까요? 그걸 도우미가 파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일이잖아요. 나는 억울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모든 것이 내 탓인 듯 말하는 그녀 앞에서 변명하면 괜히 더 일이 커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더 큰 일이 있었다. 퇴근 준비를 하던 중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채 가방을 들고 들어선 그는 나를 힐끔 보더니 아내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이야? 응. 아침에 내가 얘기했잖아. 그럼 나중에 이야기 좀 하시죠.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남편이 먼저 나와 앉아 있었다. 앉으시죠. 네, 제가 듣기론 아기가 요 며칠 제대로 못 자고 있고 분유도 원래보다 진하게 타셨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농도로 조절했는데도 아기가 토했다 하시기에 조심하고 있었는데 그건 당신 기준이고요. 저희의 기준은 다르잖아요. 아시다시피 요즘은 전문가도 많고 유튜브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방식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퇴근길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지하철 안 사람들 틈에서 나도 모르게 훌쩍였고 어떤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내게 휴지를 건넸다.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다고 그냥 먼지가 들어간 거라고 말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퇴근하고 있던 참이었다. 현관을 여는 내 모습에 그는 다급히 다가왔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무 일도 아니야. 이게 아무 일도 아닌 얼굴이야. 누가 그랬어? 왜 그런 눈빛을 하고 다녀? 나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남편은 말없이 등을 두드려줬다. 그리고 내가 흐느끼며 한마디씩 꺼냈다. 그 집 너무 힘들어. 애 엄마도 애 아빠도 말 하나하나가 꼭 내가 못난 사람처럼 만들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길래? 오늘은 애 아빠가 나한테 요즘은 유튜브가 전문가래. 내 손길보다 핸드폰이 더 믿음직스럽대. 뭐, 그리고 아이가 못 잔 건 다 내 탓이고 토한 것도 내 탓이래.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혹시 그 사람 이름이 어떻게 돼? 이름? 김태훈 씨인데. 얼마 전에 출산을 했으면 우리 회사 직원인 것 같은데. 남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애써 감췄지만 이미 남편은 내 표정에서 모든 걸 읽은 듯했다. 그는 주방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다. 김태훈 맞지? 여기 있네. 재무팀 사원이네. 몇 년 전부터 다녔던가 이름이 익숙하다 했지.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 화면을 꺼놓았다. 그날 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다만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나는 그 옆에서 눈을 감지 못한 채 밤새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상했다.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남편이 더 분노한 것 같았다. 단지 그 사람이 남편 회사 직원이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무언가 더 복잡한 감정.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나보다 먼저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평소보다 무거운 얼굴로 나갔다. 오늘 회사 좀 늦게 끝날지도 몰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은 산후도우미 센터에 전화해 휴무 신청을 했다. 사유를 묻기에 건강상 이유라고만 말했지만 담당자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혹시 가정에서 문제 생기신 건 아니죠? 아니요. 그냥 제가 좀 지쳐서요. 잠깐만 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왈칵 쏟아질 것 같던 감정들이 목구멍에서 멈칫거렸다. 나는 마당으로 나가 화분에 물을 주었다. 물방울이 입 위에서 튕겨나가듯 마음도 그렇게 다시 튕겨져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점심때가 지나자 남편에게 메시지가 왔다. 조금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밖에서 해결할게. 그 한 줄. 나는 그 메시지를 수십 번 읽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 직원과 얘기를 하고 있겠구나. 남편도 나처럼 상처받았을까? 아니면 내가 이런 일로 민폐가 된 건 아닐까?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다.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 얼굴은 잔뜩 지친 표정. 신발을 벗으며 그가 말했다. 내가 회사에서 직접 그 사람 불렀어. 나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더라. 내가 당신 이름 꺼내니까 얼굴이 하얘지더라고. 자기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자각도 못하고 있었어.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일이니까 지적할 수도 있지 않냐고. 요즘 엄마들 예민하다고.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 말, 그 억울한 뉘앙스. 너무도 익숙한 그 집 젊은 엄마가 나에게 내던지던 말투 그대로였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남편은 비닐봉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인사팀에 얘기했어. 이번 분기 끝나고 다른 부서로 전출 보내기로 했어. 정말? 그리고 산후도우미 일은 이제 쉬어. 무리하지 말고. 당신은 충분히 했어. 나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다. 오히려 내가 더 놀랐다. 그는 회사 안팎에서 드물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직원을 나무랄 때도 차분한 말투, 냉정한 논리로만 이야기하던 사람이었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화를 냈다고? 괜찮아. 그냥 넘어가도 돼. 이런 일 흔하잖아. 나이 많은 도우미한테 깐깐하게 구는 사람들 많다고들 하니까. 아니,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괜찮지 않아.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당신이 우리 애들 다 키우면서 어떤 정성과 사랑으로 보살폈는데. 그런 사람에게 유튜브나 보라는 식의 말을 하는 그 인간이 난 용납 못해. 내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다. 이번엔 억울함이 아니라 위로 때문이었다. 나, 당신이 산후도우미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반대하고 싶었어.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 그런데도 당신이 살아있는 기분이 든다는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 근데 누가 감히 당신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지.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더 오래 내 손을 잡아주었다. 나는 그렇게 손을 잡힌 채 오래도록 조용히 울었다. 며칠이 흘렀다. 산후도우미 센터에선 연락이 또 왔다. 새로 매칭된 가정이 있다고 했다. 이번엔 쌍둥이 엄마라고. 일이 쉽진 않을 거라며 시간 조정을 더 해줄 수도 있다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전화를 받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직 마음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었다. 다시 나갈 거야? 남편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이내 망설이며 고백했다. 무서워. 또 그런 사람 만나면 어쩌지 괜히 내가 상처받고 또 울게 되면. 남편은 나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상처받아도 돼.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한 번쯤은 더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나는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을 아무 일 없이 보냈다. 눈을 떠도 집안은 조용했고 창밖은 여전히 아침 햇살로 눈부셨다. 예전에는 이런 고요함이 평화로웠는데 요즘엔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졌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느리게 회복되는 것 같았다. 남편은 나에게 아무 말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아침이면 식탁 위에 내 커피를 먼저 내려놓고 갔다. 달지 않게 우유도 타지 않은 내가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 그 커피를 마시며 나는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내 손을 내려다봤다. 얇아진 피부 사이로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고 손등엔 언제부터인지 모를 검버섯이 점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손톱 옆은 살짝 갈라져 있었고 약간은 투박하게 굳은 손바닥. 이 손으로 아이 셋을 키웠고 남편 도시락을 수천 번쯤 싸줬고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수백 포기 담갔고 이젠 남의 아이를 안아주고 있었다. 그리고 또 이 손으로 상처받고 인정을 받기도 했고 때론 무시당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은 분명 이 손끝에서 시작됐던 것 같다. 휴대폰을 들었다. 지난번 산후도우미 센터 팀장님이 보낸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도우미님,
천천히 결정하시고요. 필요한 시간 다 쓰셔도 돼요. 그런데 다음 배정 가정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쌍둥이라 좀 힘들 수는 있지만 두 분 다 마음이 참 따뜻하답니다.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나 같은 사람을 다시 필요로 해주는 곳이 있다. 실수를 했던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이 불운했을 뿐. 나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해요. 아이들 정보 보내주세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지만 버튼을 누른 뒤에는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다. 마치 아주 오래도록 무거운 코트를 벗어던진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음 주부터 다시 나가. 남편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했어.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어떤 사람? 필요한 사람.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 그걸 알고 있어서 남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따뜻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눈을 깜빡이며 남편을 바라봤다. 세상에 내가 살아오며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된 적이 있었던가. 그 말은 칭찬도 아니고 찬양도 아닌 그저 사실 같아서 더 가슴 깊이 와닿았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었다. 쌍둥이 엄마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다. 첫날부터 현관 앞에서 나를 반갑게 맞이했고 인사를 건네는 말투엔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쌍둥이도 아직 2주밖에 안 된 조그만 생명들이었지만 내 품에 안기면 기분 좋은 체온으로 금세 고요해졌다. 엄마는 내가 분유를 준비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물었고 뭔가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땐 항상 혹시 괜찮으시면요라는 말을 먼저 꺼냈다. 작은 존중, 그 한마디가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줄 몰랐다. 며칠 후 아이들 아빠도 잠깐 들렀다. 직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깐 온 것 같았다. 저희 아내가 도우미님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요. 아기들이 도우미님만 보면 금방 조용해진다고. 나는 머쓱하게 웃었다. 아이들은요, 다 느껴요. 품이 편안하면 저절로 잠들어요. 그럼 제 품은 불편한가 보네요. 안아주면 꼭 울던데.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고 그 말에 모두가 웃었다. 이렇게 누군가와 웃는 것, 그 자체로도 고마운 일이었다. 하루는 퇴근 준비를 하다가 엄마가 나를 붙잡았다. 도우미님, 제가 사실은 많이 불안했거든요. 두 아이를 동시에 잘 돌볼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도우미님이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 집에서 들었던 차가운 말들과 전혀 다른 온도였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다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계속해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릴게요. 그 말에 가슴 어딘가가 찌르르하게 울렸다. 집에 돌아오며 나는 버스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나와 있었다. 어떤 엄마는 핸드폰을 보며 웃었고 어떤 아빠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학원에서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삶 한가운데에 다시 발을 딛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 요즘 얼굴이 다시 좋아졌어. 그래 보여? 응. 아기 울음소리가 당신한테 잘 어울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예전엔 그 울음소리가 나를 힘들게도 했지만 지금은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시 숨이 쉬어지는 기분. 있잖아, 나 말이야. 응? 이 일 할 수 있는 날까지 해보고 싶어. 꼭 돈 때문이 아니라 나 이 일이 좋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았다. 그거면 충분하지. 그 밤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흐린 밤하늘 아래 마음 한구석이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삶이 고요해진다고 말하지만 나는 알았다. 고요함 속에도 여전히 파도는 있다. 다만 그 파도를 더 잘 건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뿐이라는 걸. 그리고 그 파도 위에 내가 선택한 삶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게 진짜 내 노후, 내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걸.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